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그동안 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랬던 그 내용을 또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한번 자율주행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인지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사실 그 전부터 이 내용 자체는 전에 이미 올렸어요. 1월 15일 날, 네, 1월 15일 날 이미 작성을 했고, 그다음부터 좀 제가 계속 정리 좀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영상은 좀 길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모비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그러니까 기업이죠, 정확하게는 어떤 식으로 기업을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기업을 왜 투자를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종목을 발굴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이 현대모비스를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릴 거고, 자, 거기에 대해서 왜 장기 투자를 하는지 그걸 말씀드리면 제 투자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주식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든 그 어떤 철학이라 그럴까요? 철학, 생각은 주식이라는 거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 기업, 제가 발굴한 성장성이 아주 기대되는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주주. 네, 주주라는 거는 그 기업에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주주로서 그 기업과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라는 거는 저는 크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차트라는 걸 보시면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라는 거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직선으로 돼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항상 파도로 치죠. 이렇게 막 일직선으로 올라가거나 일직선으로 옆으로 가거나 일직선으로 그냥 내려가기만 한 건 없어요. 주가가 항상 파도를 칩니다. 네. 그 파도가 어떤 식의 파도인지, 이렇게 가는 파도인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파도인지, 뭐 이런 파도의 차이지. 항상 파동을 칩니다. 파도가 이제 막 계속 이렇게 파동을 만들죠. 네, 그래서 종목을 선택하실 때, 기업을 선택하실 때 정말로, 네, 제가 이제 기업 선택하는 건 계속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잘 선택을 하셨다면 그 기업의 오너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기업의 주인 중에 한 명으로서 기업을 믿고 주가의 그 파동은 그냥 무시를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발견하면 이제 중장기 투자, 거의 뭐 장기 투자도 합니다. 저는 이제 몇 년 투자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수익을 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기업을 믿고 갈 때는 또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할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기업을 꼽는데, 하나는 어 당장 이제 딱 사업 구조나 이런 거 봤을 때 그 사업 확장이, 매출이나 여러 가지 사업 혜택이나 사업 확장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들, 대표적인 종목이 CJ 제일제당이었어요. CJ 제일제당 작년에 픽을 해서 계속 영상을 올렸었죠. 그 이유는 한류를 타고 글로벌 먹거리 시장에서 한식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큰 변화가 문화의 변화였어요.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한식은 그동안 해외에서는 간식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냥 생각나면 먹지 뭐, 어쩌다가 먹지. 근데 코로나 상황, 그리고 케이팝을 비롯해서 케이드라마나 이런 한류 이 영향으로 점점 한식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고 한식을 많이 먹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으로까지, 그러니까 그 해외, 그 외국이죠, 외국인들의 밥상도 이제 위협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CJ 같은 경우에는 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라던가, 그다음에 고메 시리즈 피자도 그렇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이제 간식이 아니에요. 주식으로 생각될 정도로, 그리고 건강식으로 생각될 정도로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시장이 커지잖아요. 작년에 뭐 음, 사료값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증권사에서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레포트가 되게 많았어요. 네.
안 좋다. 뭐 생각보다 사재기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코로나 사태에 뭐 사재기도 별로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부터 별의별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네, 이 기업이 정말 성장성이 있구나. 시장이 커지는구나.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할 매출 시장을 보시면 돼요. 그게 엄청 커지는 걸 이제 봤고, 그래서 CJ 제일제당을 투자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볼 때 제일제당을 갖다가 했던 거고, 네, 제일제당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SK 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 전부 다 안 좋은 얘기 했죠. 특히 그 얼마 전에 또 하락을 많이 했을 때도 제가 매일 영상 올릴 때 댓글로도 불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폴리에스터, 그 다음에 자회사물 관련된 거, 그리고 AI나 이런 걸로 신약, 그러니까 포지셔닝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래에 멀지 않은 미래 시장에서는 되게 자리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 고점이었다. 지금도 거품이다. 아스트라제네카만 묶어갖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이런 얘기만 할 때, 그 불안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댓글을 남겼던 게 성장성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결국은 케미칼도 지금 잘 가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종목을 픽을 할 때 제가 고른 종목이 지금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문의하신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현재 제가 픽을 해서 두 가지 했던 종목은 딱 세 개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현대백화점. 네, 그거는 연말만 잠깐 봤던 거기 때문에 이제 뺐던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CJ 제일제당, 그리고 SK 케미칼. 네, 전부 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때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기업 분석 영상까지 만들었어요. 만들어 갖고 공유를 드렸었죠. 그래서 기업의 실적을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자꾸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선택을 하시면 장기적으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지만 유튜브나 어디 블로그나 뭐 이런 카페, 그리고 그런 뭐죠, 리딩하는 데들 이런 데 보시면 단기적으로 되게 큰 수익, 고수익 내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단타, 스캘핑, 스윙, 데이 트레이딩 이런 거 하면서 뭐 얼마가 갑자기 얼마 됐다, 한 달 만에 얼마가 얼마 됐다, 이런 얘기 많은데 그거는 네, 장기적으로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좋지는 않습니다. 대다수는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돈을 잃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요, 좋은 기업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기업을 믿고 가시는 거예요. 주가를 보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믿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가 길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실적이 개선될 만한 거, 그런 종목을 갖다가 기업을 선택을 해서 기업의 그 주인 중에 한 명으로서 기업을 믿고 가요.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실적이 바로 개선되어 보이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이제 미래에 될 때, 이런 미래도 그렇고 어떤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많이 해요. 주식 매매를 하기 전에 상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번외 얘기인데 스튜디오 드래곤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부터 해갖고 그때 제가 그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수익을 되게 많이 냈어요. 정말 그때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계기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 드라마들을 보면서 이 드라마 여기 제작하는 게 좀 다르다. 네, 다르다. 여기는 뭔가 끌리는 게 있고 좀 재밌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도 계속 공유를 했죠. 이 드라마 어때? 했더니 재밌네. 이 드라마 어때? 재밌네. 그리고 또 하나 봤던 게 이거는 좀 해외 사람들도 볼만한 감성을 갖고 있다. 네, 그런 것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러면은 사람들 많이 보겠네. 많이 보면은 컨텐츠 기업이 결국은 수요가 많아지면 그건 돈이겠다. 그래서 그때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하고 아마존도 투자를 했었어요. 네. 이게 넷플릭스도 그런 비슷한 관점으로 봤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물류도 그렇고 온라인이 이제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시기가 온 것 같다. 걔네는 책을 하나에 팔레트라고 그랬죠. 팔레트, 판으로 해갖고 마치 온라인 도서 시장 같지만 결국은 이 물류, 어떤 커머스의 그런 관점을 이제는 온라인을 끌고 간다. 그러면서 미래의 그 상상을 많이 하고 그 상상에 대해서 계속 준비해 나가는 여러 가지 기술, 드론도 있잖아요, 요즘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그때 아마존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 네, 뭐 수익은 많이 못 냈지만 테슬라도 했었어요. 근데 미래를 그리면서 했던 거고, 그때는 저는 자동차보다는 한참 또 로켓이나 이런 거 막 하는 것도 보고 스페이스 X죠. 아, 좀 머스크 저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했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막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기업이 뭘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 상상을 한 다음에 그 시대에서 주력으로 사용될 그런 제품, 기술, 서비스를 찾아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미래 환경에서는 어떤 게 주력이 되겠구나. 어떤 환경이겠구나. 그럼 거기에서 어떤 제품, 또 어떤 기술, 또 어떤 서비스가 주력이 되겠구나. 이런 걸 막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저는 대장주, 가장 리딩하는 쪽을 주로 투자를 해요. 네. 여기가 가장 앞서가는구나. 왜냐면 시장이라는 게 선점하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퍼스트 무버가 세컨 팔로워들 이런 사람들보다 좀 더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반도 그렇고 사람들이 일단 하나 익숙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도하는 데 중심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런 미래를 많이 상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SF 영화들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거든요.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그렇고 여러 가지 SF들 있잖아요. 거기에 미래에 대한 것들. 네, 그런 걸 보다 보면 미래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옛날 영화지만 백투 더 퓨처라는 영화도 있어요. 거기 나오는 것들. 그런 거 보면서 왜냐면 그게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미래에는 이런 게 이루어지겠다. 다만 뭐냐면 그 미래가 얼마나 멀리 있느냐. 뭐 100만 년, 뭐 1000만 년 이렇게 되면 볼 필요 없잖아요. 제가 지금 투자하는데. 네. 그래도 뭐 한 100년, 네, 100년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자식들한테 주고 물려주면 되니까. 너무 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들 중에 그 기술이 그런 상황들이 SF 영화에 나오는 것도 그런 상황이 현재 기술이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느냐, 네, 이런 것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술력을 갖고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거기는 항상 관심을 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에 투자하려고 좀 많이 봐요. 네, 심지어는 비상장 회사들에 대해서도 많이 살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그려보는데, 자, 제가 볼 때, 오늘 말씀드린 현대모비스, 여기에서 갖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 이제 로보틱스, 이런 얘기들을 드릴 텐데, 자, 여기에 대한 기술들이,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 기술이라는 게 또 개발하고 실현하는데, 또 구현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난이도도 있고. 근데 이미 되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네, 대부분이 핵심 기술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술이 있는데 왜 그런 사회가 안 오고 있을까요? 자, 미래의 사회. 네. 영화 같은 거죠.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특히 사람이 타는 드론도 있어요. 사람이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날아다니죠. 네, 그러니까 탈 것.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하늘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로봇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사람의 일도 대신해주고, 모든 이제 자료 분석부터 레포트는 AI가 합니다. 증권사나 은행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특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AI가 대체를 합니다. 네. 특히 뭐 해외 모건 스탠리였나요? 골드만삭스였나요? 거기 보면은 그 프랍 트레이더들 그 자기 자본으로 하는 트레이더들을 거의 다 해고를 하고 2명 정도만 남겨놨죠. 대부분 AI가 합니다. 네, 이런 세상이 멀지 않았거든요. 네. 자, 로봇이나 AI가 하면요. 잠도 안 자고
그쵸? 전기랑 이런 것만 뭐 배터리 이런 것만 있으면 잠도 안 자고 뭐 배고파하지도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잖아요. 효율은 훨씬 좋죠. 네, 휴일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효율이나 또 정확도가 훨씬 높을 겁니다. 자, 다 돼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거를 도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로봇이 사람 100명이 하는 것보다 로봇 몇십 대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대규모 해고가 발생합니다. 대규모 해고라는 건 뭡니까? 잡을 잃잖아요. 그쵸? 그러면 수입원이 없어져요. 돈은 못 버니까 어떻게 되죠?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없으니까 뭐 못 사 먹잖아요. 그것만 하나요?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들, 관리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을 텐데 안 되죠. 빈곤 문제, 네, 발생을 할 거고 사회적 문제가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윤리 문제, 법적인 문제로 이런 기술이 현실에 도입되는 것을 많이 막아왔어요. 인권 문제, 그쵸? 윤리 문제, 삶의 보장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법규, 그리고 이제 노동권, 노동계들이 또 이런 거 도입할 때 항상 보면은 그 뭐 파업하기도 하고 회사랑 좀 딜을 많이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근데 자, 코로나가 어떤 상황을 만들었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재택을 많이 했고 원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로 접촉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죠. 네. 근데 재택이 안 되고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공장도 그렇고 배송, 물류, 네, 많죠. 마냥 그 언택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접촉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네, 미국도 그렇고 조금씩 AI나 로봇을 도입하는 케이스가 이제 생긴 겁니다. 왜? 기업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출근 못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출근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자, 그러니 우리는 자동화하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그동안 막고 있었던 기술이 이렇게 현실화되는 걸 막고 있었던 윤리, 법규가 거의 뭐 풀어져 버린 거예요. 법에서도 기업이 파산하게 생겼는데 어려운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인권 문제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접촉하는 거는 좀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아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점점 로봇을 도입하고 AI를 도입하죠. 근데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급여나 복지도 필요 없어요. 그쵸? 그냥 이 혹시나 고장 나면 고치고 또 이제 전력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런 거 운영 유지 보수 비용만 필요하지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겠죠. 근데 이게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가속화되고 있어요.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모든 걸 변화시켰어요. 자,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요. 정말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멀지 않은 미래에 다양한 로봇들이 현실에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옆에 어느 날 이제 몇 년 뒤에 딱 정신 차리고 보면 옆에서 로봇이 다니고 있을 거예요. 청소 로봇, 밥 해주는 로봇, 빨래 해주는 로봇, 또 회사를 만약에 가신다, 어디 가실 때도 타고 다니시는 탈 것이라 그러죠, 모빌리티. 그 형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고층에 사시는 분들 밑에 안 내려가도 베란다라 그럴까요? 테라스 쪽에 드론이 와갖고 드론 택시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하는 일 중에 많은 부분, 연구개발도 그렇고 그런 쪽이 AI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직업이 바뀔 수 있어요. 전기차가 나오면서 모터가 점점 그 내연기관의 그런 모터 체계, 그러니까 엔진 체계가 좀 바뀌죠. 그러면서 배터리 체계, 모터도 전기 배터리로 바뀌면서 이제 자동차 형태가 점점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차 자체도 전원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전기 공급이 더 많아질 수 있죠. 바닥이 완전히 배터리가 돼 버리니까요. 그쵸? 그 바탕으로 단순히 자동차 운송수단이 아니라
되게 많이 하나의 이제 로봇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서비스 공간처럼 바뀔 겁니다. 화물도 그렇죠. 물류. 네. 물류가 사실 그 화물차 하시는 분들 보면 그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힘드시거든요. 많이 해야 건수별로 이제 수입이 생기시니까 가급적 많이 하셔야 되니까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네. 또 이제 운전도 최대한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 스트레스 힘들어요. 근데 자, 이 로봇이 하면은 피곤한 것도 없고 사고 나는 것도 좀 덜 할 거고 대체가 막 될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은 네, 전기차 이런 경우에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차량 자체에 뭔가 발전 시스템이 이제 붙으면 그런 것도 없이 막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뭐가 될지는 몰라요.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뭐 태양광, 태양열, 수소 발전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지켜봐야죠. 기술은. 그리고 차에 드라이버, 운전기사가 없죠. 그러면 운전기사 이걸 하는 사람들도 잡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많이 변할 거예요. 세상이 많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도요, 사실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또 하나의 어떤 수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단기 급등주부터 해서 막 그런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정말 가치 투자를 하시고 적절한 수익률, 제가 이제 영상도 따로 만들어 드렸죠. 적절한 매매,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를 또 대비해서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실력도 키우셔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좀 도움 되실 그런 영상들 정말 알고 있는 제 노하우도 그렇고 다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제는 로봇이 같이 일할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이 벌어질 건데, 자, 이런 세상에서는 또 자동차도 이제 하늘을 날아다닐 거예요. 그때는 네, 이런 이제 스마트 글라스나 여러 가지 신규 그런 글라스 쪽, 이쪽도 저도 이제 참 많이 보고 있거든요. 유리가 지금처럼 같은 그 유리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바뀔 겁니다. 창문 자체도 디지털화가 될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디스플레이도 되고 그런 형태의 스마트 글라스로 많이 바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늘 같은 경우는 장점이 땅은 도로 만들고 산도 깎고 뭐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걸리잖아요. 하늘은 그냥 경로만 있으면 돼요. 정해놓고 그 경로로만 다니면 되니까 훨씬 편하죠. 네, 항로죠. 정확하게 항로만 개발하면 되니까 그 항로마다 서로 엇갈리지 않고 가게끔 하는 방법만 있으면 되니까 좀 더 편하죠. 그래서 법만 만들어지고 법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기술은 어느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런 플라잉카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프라이빗 에어 비어클이죠. 네. 뭐 이런 거 처음에는 어쨌든 수동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자동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그냥 이제는 뭐 어디 가실 때 택시 부르시듯이 부르면은 얘가 와갖고 공중에서 탑승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층 같은 경우에는 밑에 안 들어가셔도 돼요. 엘리베이터 개념도 이상이 좀 달라질 것도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냥 단순히 내연기관만 하는 내연기관 그 기업 그리고 내연기관용 부품 회사들 여기에 장기 투자하시면은 오히려 손실 보실 수도 있겠죠. 이런 회사들이 미래 환경에 대해서 어떤 R&D를 하거나 변화를 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러니까 장기 투자도요. 아무거나 장기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될 종목을 갖다가 그냥 막 갖고 계시는 거 그냥 그 종목과 결혼하신 겁니다. 투자자로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좋은 데를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아지는데 더 좋아지는 데를 하셔야 돼요. 이 내연기관,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레드오션이 될 것 같아요. 내연기관 쪽의 부품 쪽.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기업들은 미래 환경, 전기차나 이런 쪽 관련된 그런 부품들로 변화를 빨리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여기 하루아침에 확 바뀌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디카라 그러죠. 디지털 카메라 나오면서 옛날에 필름 카메라, 예, 필름 카메라 했던 데들이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미래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전동화, 이제 전기를 쓰는 거죠. 이게 완전 주도 기술이에요. 미래에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쪽 관련된 자동차 그런 기업들도 이런 자동차들 현실화 시키는 계획이 2023년부터 시작을 하고 2025년도 이럴 때 본격화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021년도니까 불과 4년 안팎이에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의 주력이에요. 그럼 뭐죠? 그냥 4, 5년, 네, 없어져도 된다는 돈, 내가 이거 정말 물려주지 하는 그런 돈, 이걸로 묵혀버리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오늘 모비스를 설명드리지만 분석하고 알아보신 다음에 여기에 주력이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요 묻어두세요. 네, 그게 돈은 더 많이 벌 겁니다. 시청하시는 분 중에 뭐 데이트레이더나 스캘핑 하시는 이렇게 고수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 요즘 표현들 하자면 이제 주린이, 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미래 자금 대비하시고 노후 자금 대비하시고 미래에 저런 로봇 중심의 사회에 혹시나 자부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신다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선투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주가 보지 마시고 잊어버리세요. 절대 저는 이제 모비스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하셔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픽한 거는 모비스라는 거지 얘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에서는, 네, 한국에 있는 기업에서는 그나마 모비스가 중심이겠다라고 이제 본 거고, 종목은 많습니다. 기업도 많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그 선택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기술만 볼 때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전동화, 이거는요 제가 볼 땐 미래의 핵심이에요. 핵심. 네. 꼭 아셔야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것들, 특히 여기의 자율주행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그쵸? 커넥티비티, 통신 기술도 그렇고 전동화에서 이제 전기를 컨트롤하는 거 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쪽을 물론 하드웨어 쪽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뭐 그게 틀리다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쪽도 성장성 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소프트웨어 쪽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투자도 좀 더 이제 좀 가볍게 갈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빨리 적용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봤던 게 바로 이런 현대자동차 그룹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같은 이런 쪽이에요. 플랫폼이죠. 자, 이런 거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제조 회사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가려는 거예요. 플랫폼. 네. 단순히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포괄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하드웨어적이었죠. 거의 제조 중심이었잖아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쵸? 그게 아니라 이제는 변화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까지 아울러서 가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도 기아로 바꿨죠. 네. 이제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요. 이제는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서비스도 제공해요. 차를 타면 금융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여행 예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심지어는 차 안에서 미팅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날도 올 겁니다. 엔터테인먼트부터 여러 가지. 네. 그런 것들. 자, 이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네. 여기에 이거를 동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죠. 그래야지 계속 개선해 나가니까. 그리고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 어디서 하나요? 네. 현대차 그룹은 대다수가 굴뚝이라 그러잖아요. 제조 쪽입니다. 그럼 어디서 해요? 바로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는 그동안에도 현대자동차나 들어가는 텔레매틱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했던데요. 5G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많이 해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연구 개발 인력들도 여기 있고요. 네. 결국은 뭐냐면요. 미래에는 현대모비스가 주력이에요. 이걸 하기 위한 주력입니다. 네. 더군다나 현대자동차 또 지주회사 역할도 하잖아요. 지주사입니다. 모비스는 또. 네, 지주사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구도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정말 핵심입니다. 더군다나요, 현대자동차가 글로벌에 이 정도 규모의 그런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뭐 GM이나 폭스바겐 그룹 뭐 이 정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정도 규모가. 그러면 자리만 잡으면요, 규모의 경쟁에서도 또 어느 정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갖춘 거죠, 그런 기반까지. 그러니까 이 모비스가 결국 이 소프트웨어가 미래를 결정해 나갈 거예요. 이 그룹의 미래를 결정해 나간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이거를 하나하나씩 해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에 많은 부분을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고, 빠른 거는 2023년 얘기도 있어요. 일부, 이 중에 일부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투자 금액도 보세요. 61조 1000억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룹사에 사활을 걸었어요. 여기다가. 네. 지금 안 하면 우리는 밀려난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잘 파악을 한 거죠. 자,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모빌리티, AI, 인공지능이죠. 로보틱스, 로보트예요. 네. 그 다음에 콤마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퍼스널 에어 비어클, 아까 개인 그 비행체죠. 비행에서 날아다니는 거. 네, 여기에도 여기만 61조 중에 여기에만 20조. 네. 그렇게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남의 영상이라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면 또 어떻게 뭐 저작권 얘기 나오지 않을까 몰라서 제 블로그 링크도 걸어 드릴게요. 한번 블로그에 있는 걸로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틀어드리면 또 남의 영상이라고 또 저작권 얘기 나올까봐 못하겠는데 한번 보세요. 보시면 미래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날아가는 게 PAV예요. 비행체. 요거. 그래서 이런 건요, 중단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장기로 묻어두겠다는 그런 분들이 하시면 돼요. 나 이거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제 증여 좀 여유 있으신 분들 증여를 하려는데, 애들한테 증여하려는데 어떻게 증여하는 게 효과적일까? 10년에 미성년자는 10년 내에 2천만 원까지 증여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거 증여하셔갖고 이런 거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묵혀두는 거예요. 애들 어리잖아요. 끌 때까지 묵혀두시면 돼요. 직장인분들 보너스 생기시면요, 그걸로 이제 뭐 가끔 이제 네, 기분 전환도 하시겠지만 일부는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혹시 현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사주 받으시면, 현대차나 이제 모비스요, 우리사주 받으시면 갖고 계세요. 네, 분명히 효자 노릇할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주식 갖고 계신데 급전이 필요하시면요, 한국증권금융인가요? 이런데 이제 한번 물어보시면 주식 담보대출도 있어요. 그 뭐냐면 내 주식을 맡기고 그 어떤 평가액의 일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60% 평가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60만 원 이런 식으로 어떤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인데 뭐 액수가 크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맡겼다가 나중에 대출을 상환하시면 그 주식을 돌려받으세요. 그런 식으로 해도 주식을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이거는 네, 진짜로 진심으로 조언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를 해 나가는데 스마트 모빌리티로 이제 변신을 하죠. 근데 지금 이 모빌리티, 아까 자율주행하고 커넥티비티 이런 걸 하게 되면 운전석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하나의 로봇입니다. 혼자 알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멀지 않은 미래에는요, 뭐 쿠팡이든 뭐 어디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마트, 배송차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자율주행 그 화물차들이 와갖고 내려주고 갈 수 있어요. 네. 자, 그런 날이 좀 올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차로 된 거는요, 집 앞에까지 오는 것까지는 뭐 다 좋다고 쳐요. 아니, 이 건물인데 위에까지 올려다 줘야 되는데 건물 앞에다가 딸랑 내려놓고 가면 가질러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필요하죠? 건물 내까지 들어와서 배달할 수 있는 존재. 그쵸? 그게 바로 로봇입니다. 이 로봇, 그냥 이렇게 봐서는 지금 보슨 다이내믹스라는 이 로봇, 이것도 제가 여기서 틀기에는 좀 네, 이런 로봇인데 여기서 틀기에는 좀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블로그에 다 링크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이 로봇인데 이런 모양이에요. 자, 뭐냐면 얘네들이 나중에 개량이 되면 접이식이 될 거예요. 접혀갖고 화물칸에 딱 실려 있다가 납작하게 테이블 접은 것처럼 딱 이렇게 접혀 있다가 도착하면 얘들이 뒷문이 열리면 나와갖고 쭉 이렇게 변신을 해갖고 로봇 형태가 된 다음에 바코드 스캔해서 여기에다가 내릴 거는 뭐뭐 그 다음에 그거 들고 어디 이렇게 해서 배달해 주겠죠. 도어 투 도어가 되는 겁니다. 집 앞에까지 배달해 줄 수 있어요. 이러면 완벽하죠. 네. 그리고 이런 로보틱스 로봇 같이 나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도 하고 짐도 옮기고 음식 서빙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외롭잖아요. 외로운데 옆에서 말 친구도 될 수 있죠. AI가 발달이 되면은 이제 자연어라 그러죠. 우리 사람이 쓰는 언어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해갖고 감정 표현부터 맞는 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네, 친구가 있는 거죠. 가족처럼. 더군다나 하늘 날아다니면요. 배달하면은 그때 뭐 우리 이제 건물도 형태가 많이 바뀌겠지만 이제 테라스죠. 이제 그 거실, 그 베란다 거기 형태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가 와갖고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일부 공간이 찡 열리면서 이 로봇이 거기다가 택배를 딱 주고 그러고 가겠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실러 내려가질 필요도 없고 얘네들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배달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 혹시 영화 중에 제오 원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영화 보시면은 제가 보기엔 그 영화 맞는 것 같은데 그 브루스 윌리스 집에 무슨 일본인가요? 홍콩 무슨 국수 판매하는 사람이 하늘을 날라와 갖고 베란다 같은 데서 이제 국수 이렇게 팔고 가거든요. 그런 거를 그냥 재밌다고만 보지 마시고요. 미래의 환경을 그릴 때 참고를 하세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로봇을 얘기했는데 이런 걸 개발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미국 회사인데 여기를 원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의 비전이죠. 네, 비전에 대해서 거기 갖고 있는 지분 비전 펀드인데 100%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80% 대주주예요. 80%를 현대차, 모비스, 글로비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정의선 회장 자기도 여기다 20% 넣었어요. 이게 뭘까요? 사활을 거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 그냥 대충 해보고 말지 뭐. 이거 뭐 괜찮다니까 해봐. 이러면은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자기 돈 막 이렇게 퍼 부어 넣으실 건가요? 이거 비용도 높아요. 네. 근데 고비용으로 산 건데 그거를 자기 돈까지 이렇게 넣으면서 네. 이건요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자리도 결국 이렇게 로봇이 차지해야 하는 날이 오겠죠. 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렸지만 윤리문제, 인권문제 때문에 막혔던 거 기술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보물처럼 지금 막 풀리고 있어요. 막 적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현대차도 이제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네, 그리고 인수합병도 많이 하고 있죠. 돈 많이 쓰고. 네. 자, 그래서 로봇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럼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애플하고도 뭐 얘기가 좀 있었죠. 네. 근데 애플은 이제 현대보다는 기아 쪽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현대는 지금 소프트웨어나 이런 플랫폼 사업으로 가겠다고 좀 거의 뭐 표명을 하고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고객 주문형 자동차 생산 라인까지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뜻은 뭐냐면 애플하고 만약에 타결이 되면 현대차는 지금처럼 이 스마트 모바일 솔루션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중심이 된 플랫폼으로 가고 이런 데서 주문이 들어오는 고객 그 주문형 맞춤형 자동차는 기아가 할 공산이 큽니다. 그 뜻은 애플하고 협력이 되면 기아가 조금 수혜를 받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으로 이제 앱티브 여기 되게 기술력이 있는데요. 예전에 GM 쪽에 있었던 데고요. 그래서 50대 50으로 합작법인을 갖다가 설립을 합니다. 앱티브도 되게 커요. 작은 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앱티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앱티브는 뭐 하는 데냐면요. 이런 센서, 그러니까 인식하는 쪽, 네, 레코그니
레코그니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갖다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분석하는 그런 쪽, 그리고 데이터 전력 분배나 뭐 이런 쪽, 모빌리티 관련돼요. 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 레벨 4, 5 이거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자율주행 기술이 뭔지 아셔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거든요. 자, 4, 5면요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지 혼자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운전석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지 혼자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글로벌 3위에요. 네, 1위가 웨이모, 2위 GM. 네, 인텔이나 이제 포드도 4, 5위인데 3위에요. 규모도 크고 작은 데 아닙니다. 작은 데 아닌데 거기랑 현대차가 손잡은 거예요. 그래서 앱티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제 그 델파이 이게 GM이었다고 분리된 건데 거기서 또 다시 그 델파이 테크놀로지 쪽이 생기면서 전자계열 소프트웨어 쪽 이쪽이 앱티브 테크놀로지스 리미티드로 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된 거고요. 저렴한 자율주행 기술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들 중에 이제 오토마티카나 두토노미 이런 데들도 이제 인수를 했고, 로보택시라는 게 뭐냐면요, 운전기사 없이 택시가 혼자 돌아다니는 겁니다. 택시 부르면 근데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택시가 딱 왔는데 운전기사가 없어요. 네, 지금은 택시 부르면 운전석에는 이제 운전기사님이 계시고 뭐 조수석이나 뒤쪽에 타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무데나 타셔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운전석이 없어요. 네, 차도 형태가 바뀔 겁니다. 모양이 많이 바뀔 거예요. 왜냐면 엔진 구조부터 내연기관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없어지죠. 이제 전기로 바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도 했고요. 네. 뭐 되게 잘하는데요. 보면은 뭐 2018년도에 2017년도에 분사했는데 2018년도에 이미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이에요. 어마무시한 데죠. 그쵸? 매출도 15조 9천억이나 돼요. 결코 작은 회사 아닙니다. 이런 데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이제 모셔널이라는 합작 법인을 만들었어요. 지분은 현대차랑 여기가 50대 50입니다. 네. 자, 말씀드렸잖아요. 빠르게 할 거라고. 로보택시 2022년. 네. 플릿. 뭐 법인이나 이런 데 대규모로 렌탈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하는 거고.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어요. 레벨 4는 운전석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사람이 원하면 그냥 수동 주행을 할 수는 있는데 기본은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사람이 개입 안 해도 돼요. 레벨 5는 아예 운전석이 없습니다.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이미 거의 와 있어요. 네. 이미 뭐 테스트도 하고 있고. 네바다주에서 지금 2021년인가요? 또 테스트 할 계획인데 이미 여기에 지금 레벨 4로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탑승하고 이제 거기 운전석이 있고 뭐 핸들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 개입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레벨 5처럼 돼요. 2023년 네 공유 그러니까 우버 뭐 그랩 이런 데 같은 데거든요. 그런 데인데 그 차량 공유잖아요. 택시 그쵸? 일종의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차 진짜 2023년도에는 미국 가서 택시 부르시면은 운전기사 없는 차가 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차량 관리 서비스 업체인 코스 오토모티브 계약 체결했죠. 여기는 이제 소독도 하고 차량 이제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청결 이런 것도 하고 뭐 다 해요. 정비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환경이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앱티브나 이런 쪽 이게 다르파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국방성에서 추진하던 챌린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쪽 관련해서는 이제 기술 특허나 사업권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현대가 그거 확인 안 하면서 하진 않겠죠. 뭐 이런 건 어쨌든 해결해 나갈 것 같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차량 커넥티드 솔루션 이거를 다 개발한대요. 뭐 차선 이탈하면은 뭐 경보 울리기도 하고 도로 상황도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이제 고도화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미 뭐 넥소 네, 이런 것도 평창까지 서울에서 평창까지를 자율주행 레벨 4예요. 혼자서 이제 간 거고 그쵸? 이런 것도 했었고 네. 여러 가지를 많이 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센서 데이터 통신 처리
데이터 통신 및 처리 이런 걸 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 요소마다 이미 인재들을 채용해서 다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들 인재들이 모여있는 현대모비스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 나중에 이름이 차라는 걸 이제 떼버리고 현대 모빌리티 그룹이라고 이름을 바꿀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런 날이 아마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변화가 이제는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 모빌리티 그룹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네. 자, 거기에는 주력이 현대 모비스가 되는 겁니다. 지분 관계도 뭐 그래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게 전기차예요. 왜냐면 저런 걸 하려면은 전원이 필요해요. 전원 공급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배터리가 커야 되는데 지금 내연기관 차에서 배터리 규모는요 너무 작아요. 그리고 내부적인 차량 구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 기름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소라 그러죠. 앞에서 이렇게 막 태우고 엔진을 해서 이렇게 막 태워서 가고 그럼 연기를 또 뿜으면 이제 매연 나오는 건 배출해야 되고 그런 구조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해요. 차량 내부가. 그러니까 배터리가 크게 큰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전기차는 달라요. 지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EGMP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요 차량 바닥이 하나의 모듈 형태의 배터리 형태가 돼요. 배터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전기 공급이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전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걸음으로 전기차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뭐 그쪽으로 많이 모빌리티 뭐 자율주행 이런 것부터 해갖고 모빌리티랑 해서 뭐 되게 그동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미 전기 쪽, 센서 쪽, 고성능 전기차 제조, 네, 그쵸? 액션 카메라, 자율주행 로봇 기술, 뭐, 해외도 있어요. 동남아 차량 호출 서비스들 쪽, 네, 이런 데들. 그리고 뭐 많아요, 여기저기요. P2P 차량 공유, 물류, 배터리 공유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좀 그렇고, 드론, 차량 호출 아까도 있었죠. 네, 운전자 지원 솔루션 쪽,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되게 뭐 고속 전기 그 엔진 충전 인프라 쪽 소형 상용 전기차 되게 많이 했어요. 보안도 있죠. 네, 보안 네트워킹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 EGMP Electric Global Modular Platform 이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곧 상용화 돼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주식을 자주 매매하시기보다는 여유 자금을 이런 데다가 묻어두시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좋아요. 네. 800V 충전 시스템 5분 충전으로 100km 가요. 네. 근데 더 많이 하면은 500km 이상 갈 수 있는 서울에서 부산은 충전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많이 좋아졌죠. 네. 자, 그래서 EGMP 이게 이제 EGMP인데 하나의 배터리 판이 있어요. 배터리 시스템이 있고 전력 그 충전구 딱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있고 이제 모터가 전륜 이제 그 전기 모터 딱 붙어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우리 그 왜 조립식 자동차처럼 생겼죠? 예, 미니카. 그게 진짜 현실이 되는 겁니다. 배터리판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모듈형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원 공급은 뭐 커요. 자, 그래서 울산 현대모비스죠, 그쵸? 현대모비스 울산 전동화 공장에서 이제 시험 가동했고,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3월 양산 들어갑니다. 실제 자동차에 들어가요. 그럼 뭐죠? 매출입니다. 네, 현대모비스 매출이 나와요. 그룹사 매출이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얘네가 재밌는 게 얘네한테 팔아서 매출이 생기죠. 근데 얘네가 또 자동차 잘 팔면 자동차 수익이 나면은 지주사기 때문에 또 매출 나오죠. 연계 매출, 연결 매출.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글로벌 회사들도 이제 좀 많이 해요. 테슬라도 뭐 이렇게 하고 가격 경쟁을 하겠다는 거죠. 폭스바겐 그룹도 좀 해서 현대차가 지금 23종 EGMP 기반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기도 자기 플랫폼에다가 23종의 전기차 뭐 아우디부터 폭스바겐, 포르쉐, 람보르기니, 세아트, 스코다
그러니까 럭셔리부터 일반 차종까지 전 차종에 걸쳐서 23종 전기차를 출시하겠대요. 2025년까지. 이거 마찬가지예요. 경쟁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누가 선점하느냐, 누가 얼마만큼 잘해내느냐. 네, 이 차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은 어차피 이게 경쟁한다는 건 뭡니까? 이때는 이미 얘네들이 다 참여해갖고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생산업자가 이렇게 차를 출시하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는 그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차들 다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면요, 그쵸?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면 미리 이런 걸 해놔야죠. 네. 그래서 뭐 현대 위아도 뭐 참여해서 하는데 이 얘기는 좀 블로그 글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미래는 모빌리티 환경 와요. 결국 옵니다. 이거는 올 수밖에 없고 몇 년 안 남았어요. 그 안에서 현대모비스가 큰 역할을 할 거고요. 네. 2019년도에 이미 현대차로 8대 그 미래 2025까지의 그 성장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2025년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 시장에서 3대 전동차 제조 전동차입니다. 전기가 바탕으로 한. 네. 그리고 지능형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죠. 자, 이 기반은 다 모비스입니다. 이런 거 다 모비스가 해야 돼요. 모비스가 잘해야 이게 달성이 돼요. 그 뜻은 그룹에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할 겁니다. 회사가 안 클 수가 없어요. 안 커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대충 해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대충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51분이네요. 저 잠깐만 이제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조금. 죄송합니다. 50분 동안 방송을 했더니 목이 너무 이렇게 갈라져서. 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빨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자, 플랫폼 사업이죠.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야, 이게 완전히 정말 큰 것 같아요. 기존의 완성차, 이런 제조업은요, 타사랑은 완전 명확한 경쟁 구도에 있어요. 현대차하고, 이래서 GM하고, 이건 자동차 생산업체로서의 경쟁 구도예요. 그냥. 그쵸? 근데요, 플랫폼은 뭐냐면, 경쟁사한테도 팔 수 있어요. 얘네께 좋으면은, 아까 배터리, EGMP, 이게 뭐, 폭스바겐 그룹이나, 또는, 봤더니 테슬라보다 좋아. 성능 좋아. 그러면 거기서 이거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수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장점입니다. 또는 소프트웨어 중에 되게 괜찮은 게 있다? 그럼 그것도 소프트웨어 수출을 하면 돼요. 다른 소프트웨어 그 기업처럼 소프트웨어를 수출해도 됩니다. 무궁무진해요. 그 다양한 컨셉도 나올 거예요. 아까 보스턴 뭐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데 그 로봇 나온 것처럼 그런 거 이용하면은 차가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이게 각자가 따로따로 발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엉망인 도로에서도 갈 수 있는 차예요. 네, 로봇 발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영상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막 관절처럼 움직입니다. 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자, 이게 되면 이제 라스트 마일 이제 모빌리티인데 라스트 마일이라는 게 고객의 접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도로에서 그 건물이나 그 사시는 집 근처까지는 오는데 그 건물 안쪽이나 또는 골목이 좁아서 이 차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배달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초경량화 전동 스쿠터 같은 거나 뭐 이제 로봇인데 바퀴 달린 거거나 뭐 이렇게 그런 도어 투 도어를 위해서 라스트 마일이니까 이제 고객 접점이죠. 마지막 거리 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법도 이제 필요한데 지금 정부에서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제 한다고 그러고 자, 이런 게 나오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법이 바뀔 겁니다. 전동화, 중요하죠. 네.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모든 것들은 전기가, 네,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자, 라이프 스타일, 이제 자동차가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현재 우리 생활의 한 공간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위에 공유드렸던 현대차의 미래의 그 환경들, 그 동영상 한번 꼭 보세요. 보시면, 차가 생긴 게 달라요. 이제 박스 모양으로 생겨갖고 더 커지고 그 안에서 뭐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네. 전기차 시장 점유율 보면은 테슬라가 19%, 네, 2019년도에요. BYD 중국 11%, 현대차 7%, 현대 기아차 이제 4%, 3%씩 해서 7%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기술 만들어내고 하면요, 시장 확대해 나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가면 되니까. 뭐 전기차 시장은 어차피 커질 거고요. 앞으로 계속.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존에 현대차 그룹이 생산했던 내연기관 휘발유나 이제 디젤로 가는 차들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이쪽에서. 네. 자율주행. 뭐 열심히 하고 있죠. 이미 2019년도에 군집주행이 뭐냐면 차를 여러 대 세워놓고 그 차들이 전부 다 자율주행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차량 간의 통신도 하고 거리도 조절하고 막 이러는 거죠. 앞차가 속도 줄이면 같이 줄이고 막 이런 식으로. 네. 브레이크 잡으면 같이 브레이크 잡고. 그래서 앱티브하고도 그런 걸 하죠. 그러니까 모비스가 이제 주력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별로 뭐. 네. 그 인공지능. 인공지능 전담 그 에어라 그래갖고 인공지능 전담 AI R 랩인데 어쨌든 얘 에어라 그래서 어 인공지능 네 인공 AI 이게 리서치인가요? 하여튼 R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에어랩 이게 있는데요. 거기서 자율주행 커넥티카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미 양산차에도 이렇게 보면 이미 차에 적용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부분 자율주행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돼요. 네,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머신이네요. 속도 조절 어느 정도 하고 차선 조절하고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어쨌든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유사시를 좀 대비해 갖고.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 그룹에는 또 현대건설도 있잖아요. 건설 로보틱스도 할 거고. 뭐 이런 것도 인공지능 탑재형. 자, 이게 전부 다 모비스가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현대 엔지니어링도 있지만 결국은 중심은 현대 모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 그냥 뭐 카더라, 얘 사면 괜찮대더라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성장성이 있더라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거는요, 이렇게 미래의 판도를 바꿀 수 있고, 그 바뀐 미래의 주역이 될 만한 데는 그냥 묻어두시고 주가를 안 보는 겁니다. 그게 힘드시면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노하우인데, 증권사 계좌 여러 개 만드실 수 있거든요. 여러 개 돼요. 뭐 증권사 하나당, 증권사마다 계좌 하나씩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미래에셋 대우 쓰고 있지만, 미래에셋 대우다. 그러면은 저도 그 미래에셋 대우의 계좌가 여러 개 있어요. 지금 방송할 때 쓰는 계좌도 있지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좌 하나는요, 이런 거 용도로 하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매매하시고 그 계좌 열지 마세요. 그럼 되죠. 예. 중단기 답답하시고 심심하시니까 좀 소액으로 중단기 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뭐 별도 계좌로 하시고 네, 그럼 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으로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있죠. 주가가 움직이니까 그런 경우에 속은 쓰리인데 가치주들 성장성 가치주는요 그런 거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결국 갑니다. 그리고 전 그런 게 좀 많이 힘드시면요 비중을 많이 줄이시면 돼요. 줄인 상태로 중장기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중단기적으로 이제 한 100주를 샀다 그러면 중단기적으로 봐서 이익 실현 한 30주 하고 50주나 70주 정도, 그러니까 30주 했으면 70주가 남고 뭐 50주까지 했다면 50주가 남겠죠. 그 정도만 장기로 가져가는 겁니다. 잊어버리시고 만약에 단기 투자하는 계좌 안에서 했는데 나머지는 장기 할래 그러면요 그 같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도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가 돼요. 주식 이체라는 게 있어요. 그 계좌를 옮겨버리시면 됩니다. 네, 타증권도 돼요. 대신 수수료가 좀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제가 모아놨는데 특히 이런 현대차 전략도 그렇고 한번 영상 좀 보세요. 투자하시는 회사에 대해서는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눈 감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알고 하셔야 돼요. 1시간짜리네요. 네, 1시간 정말 저도 지금 되게 목도 아프고 힘든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는 정말로 미래를 보시고 장기를 보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도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 가이드를 드리는 거지 리딩을 하거나 뭐 종목 추천 이런 거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픽을 이걸 했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하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막 상담하면서 뭐 이거 하세요 하세요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드리는 거고. 이거 지금 이 정도 길이 정리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많은 부분을 찾아보고 정말 많은 걸 보고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대신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편안하게 저보다는 좀 더 이렇게 편히 접하실 수 있도록 저는 그걸 도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상당히 긴데 제가 1시간이네요. 1시간이지만 좀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 1시간을 다 보신 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큰 덕이, 그러니까 큰 뭐라 그럴까요? 득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때 가서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네, 꼭 항상 좋은 매매를 하셔서 꼭 항상 좋은 결실이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